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20대 국회가 더민주 6선의 정세균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회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엔 새누리당 5선의 심재철, 국민의당 4선 박주선 의원이 각각 선출돼 국회의장단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쟁점 법안 직권상정 등에서 야권이 칼자루를 쥐게 됐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로 첫 발을 내디딘 20대 국회는 오는 13일 공식 개원식과 함께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1년 만에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춘 건데요. 최근 경기 침체 국면에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긴 했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 힘들다면서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단계적인 대응, 예를 들면 통화정책이라든가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고 재정정책, 구조정책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남 신안군 선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주민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속 당시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중간간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이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점도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배경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이달 안에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 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저격과 라이브 투데이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저격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5월 30일 이슈 저격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어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이 흉기로 피살된 일명 수락산 살인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수락산 살해 용의자 자수라는 주제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를 모시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소개하며 수락산 살인사건 용의자가 올해 초 출소한 사람으로 범행 13시간 만에 자수를 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다고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묻지마 범죄 유형이 아닌지, 범행 동기와 빠른 자수의 의미, 그리고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고,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의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범죄 발생 시 자수까지 꽤 시간이 걸리나 이번 건은 15년 복역을 한 사람이 출소 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했고 13시간 만에 자수를 한 점에 대해 교도소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추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앵커 역시 출소 후 적응이 안 되는 사례에 대해 질문하였고 강남역 살인사건과 연계하여 용의자에게 정신병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사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남녀를 나누는 갈등 구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빠른 시간에 자수를 한 상황이기만 한 현 시점에서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규정지은 점, 복역 후 적응 부족으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추정에 의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사건을 전달해야 하는 뉴스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증빙되지 않은 추정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심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보도 방식이라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흉악범죄를 연계하여 알코올 중독증, 빈곤층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규범적 영역에서 사회 문제로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은 좋았습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살인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역적이고 단발적인 방식보다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환경 변화 및 협치적 패러다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 이를 활용해 치안이라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로서 진단되고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프로그램의 전체 시간에서 절반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논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구의역 사고의 원인과 분석, 사고 후 과거와 비슷한 대책이 또 나온 것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차원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강남역 및 수락산 살인사건 모두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대담 제목을 수락산 살해 용의자 자수라고 명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로 경찰학과 교수를 모신 시간에 스크린도어 사고까지 다룬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룬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과론적 차원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사고는 우리 사회의 가불관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 계약, 피상적인 대처 및 관리 방식 등 사회 경제적인 구조 방식에서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 점이 많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등 잇따른 흉악범죄의 발생은 그 원인과 사람들의 대응 방법 역시 구의역 사건과는 다른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들 모두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은 건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구분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출연한 전문가에게도 깊이 있는 분석과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 배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 패널을 섭외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슈 저격을 살펴본 김혜림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보셨는데요.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현장 일사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만나보시죠. 지난 5월 31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입법 청원을 하여 연합뉴스TV에서도 비중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입법 청원이 있었던 31일에는 뉴스워치 등의 시간을 통해 입법 청원을 한 시민단체의 주장 및 반대 의견을 빠르게 보도하였고 6월 1일 라이브 투데이에서도 사회부 기자와 함께 본 주제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출연한 기자는 현재 국보 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1962년 지정되었고 고유 번호는 9분일 뿐이라는 문화재청의 의견과 함께 국보 1호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 역시 전달하며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국보 1호 대체에 대한 논란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건으로 20년 전에는 현재의 문화재청인 문화재관리국이 국보 1호 교체를 시도하다 당시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점을 소개했으며 20년 전에 비해 현재는 일반인들의 여론이 바뀌어 국보 1호로서 훈민정음을 지지하는 여론이 숭례문을 지지하는 것보다 3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된 것이 일제강점기 때 지정된 번호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한양으로 입성한 문이 숭례문이었다는 점을 들며 일제 잔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 숭례문 방화 사건 후 부실복원이 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교체 주장의 이유로서 설명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는 측의 주장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으며 문화재 관련 전문가인 유홍준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국보 1호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재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1순위임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이 사립기관인 간송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그 입수 과정 역시 불명확하다는 문제점 역시 제기해 주었습니다. 국보 1호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의 주장으로는 비용의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지정번호를 두고 문화재에 서열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전달하였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 청원인 국보 1호 교체건은 앞으로 심도 깊은 공론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찬반이 맞설 수 있는 상황에서 국보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하자는 주장을 반대 입장의 의견보다 더 자세히 설명한 건은 언론으로서 쟁점 논제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보 1호 교체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왜 교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는지, 현재 문화재청과 시민단체는 20년 사이 그 의견이 정반대가 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입법 청원 후 곧 국민적 공론이 시작될 국보 1호의 의미와 교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5월 30일 뉴스 현장 1사에서는 미세먼지 기승, 실내도 안전하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사회부 기자와 함께 실내 미세먼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기자는 서두에서 미세먼지 심각성과 함께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을 소개하였고 유엔 환경총회 자료, 국내 사망 및 치료 건수, 고혈압 관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차례대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할 시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었지만 실내 오염 역시 간과할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로 인해 전 세계에서 연간 43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특히 석탄 연료, 아궁이를 쓰는 저소득 국가가 취약함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며 고등어 구이 시 미세먼지 주의보보다 25배 이상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과 고등어 구이 다음으로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 계란 후라이, 볶음밥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리 시 환기가 중요함을 소개해 주었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구이나 튀김을 자제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실내 오염 물질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논점은 희석되고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인 것처럼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역시 환경부 발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 없이 고등어구이 조리 때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25배 배출이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하였고 조리 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연간 430만 명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유엔 환경계획의 발표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만 하였습니다. 반면에 뉴스 현장의 미세먼지 기승 실내도 안전하지 않아라는 제목은 그 자극성 면에서는 다른 보도권보다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내용에서는 역시 음식을 조리할 때 특정 음식 조리가 매우 위험한 것처럼 피상적으로 소개만 하고 말아 정보보다는 불안과 공포만을 전달하긴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공기 중 오염 물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은 정보로도 여론은 선동될 수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는 고등어 때문이라는 황당한 여론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리 과정 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통계에 대해 단순히 위험성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현장 1사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번 주 비즈톡톡에서는 공유경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공유경제라는 생소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 5일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비즈톡톡은 새로운 트렌드와 비즈니스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생생한 화면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비즈톡톡에서는 공유경제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유경제의 정확한 정의를 짚어주었는데요. 개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물건을 함께 공유하고 빌려 쓴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과 그래픽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서양에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출범되고 난 뒤에 서로가 합의하고 있는 개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잉여자원, 즉 유유자원을 ICT 기반을 활용해가지고 소비를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그다음에 책, 다양한 방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소득이 낮으니까 공유를 함으로써 자기 소득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국내 기업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먼저 카시어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일반 렌터카와 혼동할 수 있는 카시어링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일반 렌터카와 달리 최소 시간 단위로 빌려 쓸 수 있어 경제적인데요. 연매출 648억으로 2년 사이 무려 7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장과 구두를 공유하는 사업을 소개했는데요. 유익한 정보지만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공유경제 사례를 전해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정장과 구두를 고르고 대여하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어 이용 과정을 궁금해하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사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가격이 싸고 효율적이라는 공유경제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 4가지를 빌렸는데 블라우스랑 자켓이랑 그리고 스커트와 구두까지 지금 다 착장한 상태입니다. 학생이지만 이렇게 가격이나 뭐 이런 부담이 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직접 대여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빌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단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인터뷰를 통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만 하고 넘어간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공유경제와 관련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쉐어하우스에 대한 설명도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처음 시작된 쉐어하우스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건데요.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는 구성원들이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쉐어하우스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용자들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생한 후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쉐어하우스 업체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측은 빈방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이 생기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숙박업소와는 다른 매력의 쉐어하우스에 머물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이다 보니까 문화 차이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는 친구들도 많이 잘해주시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물건과 서비스가 아닌 재능까지 공유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MC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민들이 재능을 공유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직접 본인의 재능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MC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지역민들과 웃음을 공유하는 장면을 통해 재능 공유의 이점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지역 커피를 활용하여 물품까지 공유한다는 새로운 특징을 소개했는데요. 포마시 통장은요, 저희 은평구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화폐예요. 돈 없이 사는 마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반 개의 돈을 이 통장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지역 화폐라는 낯선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 이해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기부와 공유를 화폐로 삼아 금전적 거래 없이도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가 성공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쌓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주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개념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비즈톡톡이 시청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공사장 붕괴 사고 등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하철 안전대책은 물론 하청 구조 개선, 매피아 척결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선 이딴 지하철 사고 어떻게 보도했는지 TV와 비평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관련 소식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8일에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수리업체 직원 김모 씨가 이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초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사고 내용을 전하면서 이 사고가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김 씨가 스크린도어 작업 전에 전산 운영실에 이제 통보하고 또 작업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관제실에서는 김 씨가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그 서울 메트로 측의 해명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김 씨가 영무실에서 스크린도어 열쇠를 꺼내갖고 영무실에 있던 영무원과 대화를 나눈 것까지 이제 밝혀지면서 네. 서울 메트로의 과실 책임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는 사고 당일의 작업 일지에는 이 작업이 김 씨가 2인 1조로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못 기재된 것은 서울 메트로가 외주 업체에 작업 일지 조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정황이 발견되었는데도 서울 메트로는 직접적으로 외주 업체에게 자기들이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서울 메트로가 외주 업체와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서울 메트로를 퇴직하고 외주 업체에 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높은 임금을 보장하게끔 강제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인력의 수는 굉장히 적고 근무 조건도 이제 열악해서 이런 그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그 사고의 원인에 매피아라는 이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속보의 특성상 좀 더 빨리 보도를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요? 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8일에 초기 보도를 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사건의 원인이 2인 1조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전부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 메트로 측의 해명이 김 씨가 이제 선로에 내려가지 않고 승강장에서만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메트로 측은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메트로 측의 해명을 확인 없이 그냥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 씨가 영무실에서 그 스크린도어 열쇠를 받고 또 영무원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초기 보도는 모두 오보성 보도가 되었고요.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에 서울 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수리공의 이동전화 통화를 왜 숨겼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메트로가 사고 당시에 구의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 김 씨가 전동차가 진입하고 있다는 방송도 듣지 못했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지하철 선로 작업 이전에 개인 휴대전화 그 반입을 금지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그 지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서울 메트로는 이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수리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수리업체 직원이 다른 동료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기사 내용처럼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통화를 한 것은 아니라 그러면서 통화를 끊고 나서 선로 작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선일보도 6월 3일자 기사에서 경찰 조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바로잡는다라고 하면서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오보들은 이 사고의 책임을 고인의 개인적 실수에 있는 것으로 돌림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또 유족에게도 더욱더 큰 슬픔을 주는 것이므로 언론사들은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언론들이 개인적 차원의 사고로만 접근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의 사망 사고는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지난 2013년 1월에 성수역 그리고 작년 8월에 강남역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구의역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서울 메트로가 안전 규정을 강화해서 이제 용역업체에 그 안전 규정 강화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시에 2인 1조로 할 것 그리고 열차를 운행할 때는 정비를 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본부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것
뭐 이런 규정을 정했는데 이 안전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8월에 일어난 강남역의 사고도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한 직원 조 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고 상부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관사 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동차 기관사가 작업 사실을 알지 못해서 열차가 평소 속도대로 이제 열차 플랫폼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KBS 뉴스도 이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숨진 조 씨가 혼자 정비 업무에 투입될 만큼 이제 작업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가 주된 원인인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 구의역 사고의 보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보도가 되다가 네. 이 서울 메트로가 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것 같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안전 규정을 지킬 수 없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을 하고 또 서울 메트로 스크린 도어의 이 기술적 문제점을 파헤치는 그런 보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이제 고장 수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의 직원이 약 143명인데 이 중에 36명이 서울 메트로를 퇴직한 이후에 입사한 관리직으로 이들은 이제 실제 수리 현장에는 투입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10대와 20대 직원들은 관리직 직원들의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임금을 받으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이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노동 환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렇군요. 또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하철 5호선에서 이제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레이저 스캐너 방식으로 이 스크린 도어를 운영하고 또 스크린 도어를 그 수리할 때는 승강장에서 작업하는 방식임에 비해서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 메트로는 이 스크린 도어가 적외선 센서 방식으로 선로 쪽에서 고장 수리를 작업하는 위험한 방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 스크린 도어 수리 직원의 사망 사고가 서울 메트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이런 이제 사실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번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개인적 실수가 아닌 용역업체와 이제 서울 메트로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제 여론도 전환되고 있고요. 네. 머니투데이는 지난번에 강남역 사고의 주된 원인을 개인적 실수로 마무리하려던 이제 경찰의 수사 방향이 서울 메트로의 과실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언론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유사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서울 메트로 1에서 이제 4호선의 스크린 도어를 이 레이저 스캐너 방식으로 교체해서 승강장에서 이제 안전하게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게 이제 바꿔야 되고요. 또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업무를 외주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에 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안전 업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할 경우에 원청 업체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외주를 금지하고 직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안 중에 바람직한 것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네. 언론은 이와 같은 대책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잘 취재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규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사고 이후로 나는 매일 사고 난 자리를 맨날 간다. 잊고 싶지 않아서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